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자의 영혼에 올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충분히 울리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응들이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어제 발표된 내년 예산안 한번 좀 정밀 분석을 좀 해야 될 텐데 예. 그 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민의힘 연천회에 가서 정권 인수하는 시점에서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그 인수하는 시점에서였던 걸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 인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경제 인식이 조금 심각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잘못 받았거나 그런 거 아닌가. 왜요? 만약에 분식했다면은 그건 다 기재부 그 소행이거든요. 그럼 기재부를 압수수색해가지고 혼을 내줘야죠. 예. 또 압색입니까? 아니 그런 거 안 했다는 얘기는 사실 별 문제 없다는 얘기고.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 침해가 엄청 늘었다. 어제도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거는 국가 채무가 늘어났던 그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뭐 그게 늘려서 뭐 경제가 이상해졌다기보다는 그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뭐 대부분의 선진국 다 포함해서 재정 여력에 있던 나라들은 다 국가 채무 늘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늘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정부도 짠돌이 정부라고 하는 평도 있었거든요. 그건 예컨대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국가들 이 재정 늘린 거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썼죠. 물론 이제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회복이 조금 빨랐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돈 많이 쓴 나라들이. 네.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좀 약간 홍남기 부총리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곡간직이다 그러면서 딱 지켜쓰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 쓰고 있어서 약간 회복이 더딘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대신 또 민간들이 또 부채를 많이 지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 빌려서 살라 그랬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지금 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든 뭐 비용 없이 뭐 올 수 없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때 그게 최선이었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경제를 따져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더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그때 지적하는 것도 뭐 할 수는 있는데 지금도 같이 좀 지적을 해주시라. 그래 규정이 맞는다. 그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또 재정 만능주의를 얘기를 하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알겠고.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제가 조금 짚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재정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재정 규모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정 역할이 좀 적다 이런 적은 얘기죠? 나라예요. 적은 나라. 그래서 재정 만능주의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렇습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사실은 국가 역할이 우리가 필요한데도 지금 많이 비어 있죠. 물론 이제 과도한 데는 좀 빼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량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큰 나라 축에 속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년 예산은 좀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총평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뭐 일단 일감을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잼버리 사태는 여가부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잼버리 사태가 난 걸 잘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년에도 이미 많은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서류 만들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잘 준비되고 있다. 그건 이제 교수님이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여러 번 경고했던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그렇죠.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얘기를 안 들었다 이 얘기인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저를 무당 취급했죠. 기재부에서? 무당 취급했는데 하여간 이제 문제 생기니까 국민들 동원해가지고 맞고 K-팝 콘서트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잼버리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 올해 사실은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쭉 얘기를 지금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안 쪽 보니까 이 정도면은 부총리나 아니면 담당 실장 아니면 국장이라도 사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그 작년에도 사실 아무 문제 없다고 해놓고서 올해 지금 재정이 거의 파탄이 나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발목 잡힌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나와가지고 사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잘하고 있다. 근데 작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근데 세제실장 예컨대 관세청장으로 영전했고요. 그다음에 그 조세정책 총괄하는 국장은 세제실장으로 영전했어요. 다 승진했어요? 다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좀 그렇지. 하여간 아니 우리 교수님처럼 세스펑크를 미리 어떤 예감해서 우려를 했던 분은 무당 취급하면서 이분들 다 영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그러면은 진실되게 일을 하겠냐. 해병대 그 박재령 같은 사람이 과연 나오겠냐 지금.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면 내년 예산 증골이 2.8%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게 그러니까 세수가 너무 그러니까 적게 들어왔던 이유가 가장 큰 거고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이러저러하게 그러니까 해수 예상을 했을 때 거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불찰이 큽니다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입을 싹 씻는 건 그러니까 고사하고 아예 그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승진해 버렸다.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그 아까 2.8%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이 재정의 총량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 사항을 일단 그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그보다 더 하느냐 아니 조금 덜 하느냐 이거는 대통령이 사랑하시는 그 이념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된 사실은 지금 예산 아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재정 전문가는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분들도 역시 재정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렇게 내놓은 보도 자료에 기초해서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면 기재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잘한 것만 내놓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만 가능하죠. 기재부 관료들하면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 중에서 성적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부처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능한 겁니까? 세수 예측도 못할 정도로? 하여간 뭐 미래 전망이라는 건 좀 어려운 건데 틀리죠. 틀린데 교수님은 맞췄잖아요 지금. 저는 뭐 영원의 경제학자 아닙니까? 농담이고. 근데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전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틀리게 된 요인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혹시 여기 그 저희 준비한 그림 있으면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면 좋은데. 저거. 지금 저 그림 보시면은 뭐요, 저게?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촌촌님들의 제가 수준을 믿고서 한번 제가 저 GDP 갭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그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하고 그 차이인데 그렇죠. 그 GDP 갭을 일단 총량 결정할 때는 그걸 일단 봐요. 그래서 그게 음수면은 우리가 실질 성장률이 잠재보다 못했다고 보고서 정부가 좀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된다. 저기서 밑으로 내려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파란색 바로 돼 있는 게 그 소위 말하는 GDP 갭이에요. 그리고 저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게 이제 총지출 증가율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게 반대로 왔다 갔다 해요. 요 바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GDP 갭이 마이너스면은 총지출 증가율이 조금 올리고 쉽게 재정 역할을 더 늘리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뭐 딱 안 맞는 해도 있지만은 대략 저 패턴은 보통 지켜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재정학자 중에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머스그레이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가 또 재정학도 공부를 클래스 있는 제가 클래스 있는 이제 머스그레이브라는 사람이 재정학자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정부가 뭐 이 역할 저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해야 된다면 최소의 역할은 뭐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가 소득 재분배. 그렇죠. 소득 재분배를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일어나지가 않는다. 잘. 될 리가 없죠. 예. 네. 뭐 일어날 수는 있죠. 부자들이 이제 기부하고 이러면 좀 일어날 수는 있는데 여하튼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정부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경기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요 역할을 하는데 요게 이제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정부가 좀 들어가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기재부는 그런 역할을 해온 거예요. 올해는 그럼 어떠냐. 그러면은 GDP 갭이 올해도 마이너스고 내년도 마이너스일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예. 예.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기재부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정부 역할을 조금 해야 된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힘들지 않으면은 민생이 엄청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연증분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숨만 쉬어도 지출이 늘어나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도 올라가고 뭐 노인도 늘어나고 그렇죠. 기초연금도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더 지출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재정 수요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두 개 합치면 대충 한 5% 정도 돼요. 기본으로. 기본으로 5% 정도는 올려줘야지. 대충 이제 중립이다. 그럼 5%보다 조금 더 하거나 못 하거나 이거는 이념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나온 예산안을 보면은 내년 거를 보면은 한 660조가 조금 안 되게 2.8% 올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도 포기한 거다. 그렇다. 저는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중립도 안 되는 거다. 최소의 기능도 지금 포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들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게 총지출 증가율이에요. 요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점선으로 거져 있는 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난 2020 뭐 작년까지 해가지고 한 6% 왔다 갔다. 그래서 보수 정부는 그보다 조금 낮게. 예. 그리고 진보 정부는 조금 그보다 위에.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거는 이때가 이제 그 GDP 갭이 커질 때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 위에 있는 정부들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철학이 또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쪽에 있는 거는 이제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야, 저렇게 하니까 진보 보수 정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네. 그러니까 저 평균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하는 거고. 너무 그러니까 대립된다. 대략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2.8%니까 지금 제일 낮았던 그 시점이 2010년도하고 2016년도 두 시점이 좀 낮았거든요. 그게 2.9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거다. 그러니까 자연증분을 고려하면 거의 안 늘렸다는 얘기죠. 거의 안 늘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명목으로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고려하면은 이제 거의 이건 삭감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된 거는 뭐 대통령 생각에는 이게 이념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건 다 세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많이 못 늘린 거는 재정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저번 시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예를 들었던 것도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아니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거예요. 담배값 인상. 담배값도 올리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도 무지하게 줄였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해 보면은 정부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약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세액 기반 확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는 그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총지출 증가율이 무슨 우리 건전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세수가 395조 고쳤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은 400조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지금 367조가 된다는 거예요.
한 40조 지금 빠지는 겁니다. 예산으로만 봐도. 오.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전 더 떨어진다고 봐요. 예. 더 떨어진다고요? 네, 더 떨어진다고 봐요. 왜요? 이게 이제 그 올해 이제 기업 활동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엄청 안 좋거든요.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세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이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고, 기업이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는 근로자한테 줄 월급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게 월급이 없으면 소비도 침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망가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또 자산 가격도 지금 뭐 조정이 일어난다고 치면은 그러면 자산에서 오는 세금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예컨대 지금 올해 이제 예산안을 보면은 내년에 법인세가 한 27조 정도 준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작다고 보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번 거는 내년에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해 뭘 할 수 있냐면은 중간 예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중간 예납. 그래서 8월 달이 이제 중간 예납하는 시즌이에요. 네. 그리고 혹시 8월 달에 못 내면은 8월, 9월에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미 다 중간 예납을 마쳤어요. 네. 삼성전자가 중간 예납을 얼마큼 했냐면은 올해 2,400억을 법인세를 냈어요. 오. 2,400억. 오. 그럼 작년에 얼마 냈냐? 작년에도 사실은 좋은 해는 아니었거든요. 네. 작년에 7조를 냈어요. 도대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 낸 거에 5%도 안 낸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이게 지금 뭐 원래 사실은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가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내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하고 현대하고 뭐 이런 반도체하고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내게 돼 있는데, 지금 반도체 뭐 우리 다 알겠지만은 거의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제 되게 힘든데, 하여간 올해 영업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낼 세금이 삼성전자만 해도 5% 이하다. 20대 기업 중에 대부분 다 줄었는데 그나마 괜찮은 건 이제 현대 기아차. 현대 기아차가 차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새길로 잠깐 빠져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세수 예측이 틀렸잖아요. 근데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그럼 둘의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세수 예측이 틀리다 보니까 법인세를 깎아준 건지, 법인세를 깎아주려고 세수 예측을 틀린 건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뭐 이도저도 아닌데 둘 다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데 이제 조금 그 상관관계 좀 제가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감세를 했는데 했죠. 조치를 냈잖아요. 예. 조치를 내면서 이제 그 법인세 관련된 예측을 냈어요. 네. 예측을 냈는데 저는 사실은 법인세가 훨씬 많이 줄 거라고 사실을 예측을 했는데,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그렇게 내지는 않았어요. 조금밖에 안 준다. 그래서 저는 과대 예측했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현실적으로 세수 예측을 내게 되면은 이 법인세 감세 때문에 세수가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내지 않고 약간 부풀려서 냈다. 후자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본 거에. 그냥 약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좀 약간 증거는 없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세상에 어떤 모든 게 다 증거는 스스로 나오는 거니까 추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예산에는 포함된 세수 예측이 360조대로 내려온 걸 보면은 사실은 올해도 사실은 좀 더 낮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세수가 지금 줄잖아요. 줄면은 아까 박근혜 정부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거를 확충할 어떤 보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정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세는 아니더라도 걷어야 될 세금을 걷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보충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걷어야 되는 세금들을 그냥 걷어주면 되거든요. 혹시 담배값이나 술값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건 뭐 가능성이 있죠. 약간 군불 좀 떼는 것 같은데, 여하튼 군불 떼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 지금 4,500원을 한지 좀 되지 않았냐? 2015년이니까. 예, 담배 한 8,000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8,000원? 8,000원. 예. 뭐 저는 담배 끊었으니까 상관없는데 A형가 여러분들 긴장하셔야겠네. 8,000원?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조세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지출. 예. 예, 약간 전문 용어인데 기준 조세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기준 조세는 뭐냐면 원래 걷어야 되는 세금인 거예요. 그거를 깎아주는 이제 입법들을 합니다. 네. 너 힘들지 않아 좀 깎아줄게. 그렇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 예산 지출하고 우리가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예산안 제출할 때 그 조세 지출 예산서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은 내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저거죠. 예, 그러니까. 저 표를 보시면은 저 오른쪽 아래 2024년 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예. 국세 감면율이라고 있어요. 예. 16.3%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작년에는 13.9였어요. 더 깎아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2.4%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보통 한 13세에서 14 정도를 유지를 보통 하게 되는데 16.3%가 된다는 거는 무지하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고. 그렇네요. 그 아래줄 보면은 국세 감면될 법정 한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이상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넘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개무시하는 거죠. 아니 물론 법정 한도라며 법정. 페널티가 없어요. 아, 그냥 훈시 규정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넘지 말라는 이제 훈시 규정인데 웬만하면 넘지 마, 뭐 이런 겁니까? 이걸 야. 넘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오. 왜냐면 요 안에서 보통 유지를 하는데 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게 거침없는 거죠. 좋아 빠르게 가. 그러면서 무슨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혹시 다음 그림 혹시 있으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예. 저 이제 얼마큼 올라가는 걸 보면은 보통 이제 13에서 14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 이걸 잘 보시면은 그 2011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그려온 건데 국세 감면을 쭉 해주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국세 감면율을 내렸어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가지고. MB 정부 때 많이 깎아주다 보니까. 예. 내려오다가 예.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다가 내려왔다가 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다시 올려가는 기술을 가는데 예. 내년에는 16.3%다. 그리고 법정 한도를 지금 넘어섰다. 대부분의 이제 요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좀 지켰는데 네. 이번에는 그것도 없이 무시하고 법정 한도 14%거든요. 네. 2.3% 지금 넘어섰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규모로 따지면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오우. 규모로 따져보면은. 꽤 되네. 예. 그러니까 지금 657조 8조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다 8조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출 규모를. 그렇죠. 깎아줬으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러는 거냐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약간 올라갔던 것은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그 기업 활동 보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근로장려 세제라고 근로장려라고 있었죠. 그걸 대폭 확대를 했어요. 그 역할도 조금 있습니다. 있었고, 다만 이제 그 코로나 때 이제 여러 이유로 세금을 이제 뭐 조금 완화해주거나 그렇죠. 이연해주거나 이렇기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좀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13에서 14% 그 사이다.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요게 16.3%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러면 거덜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거덜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게 다 헛소리인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좀 이게 그냥 그 미서 엮은 게 지출을 막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세 부담률이 확 떨어져요. 이게. 그렇죠, 당연히. 원래 올해 한 23%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내년 조세 부담률은 21%대로 한 2% 이상 떨어지거든요. 근데 한 해에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21% OECD 평균보다도 낮은 거예요? 훨씬 낮죠. 그러니까. OECD 평균은 한 25에서 26 되는 건데 훨씬 낮죠. 이렇게 되니까 지출은 2.8%밖에 올리지 않았지만은 세금을 막 깎아주니까 그렇죠. 적자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자 재정. 요거 우리 관례 재정 수지라고 하는데 혹시 다음 그림 있으면은 오늘 좀
어렵죠. 오늘 공부를 제대로 하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이렇게 했으면 장학금 탔을 것 같은데. 어렵죠. 네. 이게 예. 이게 사실은 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 또 전철련님 수준이 워낙 높으시니까. 그럼요. 예. 우리가 우리 적자냐 흑자냐라는 거는 우리가 지출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정부가 거둔 거 대비 얼마나 많이 썼냐. 그렇지. 그 대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지를 따져 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은 흑자예요. 왜냐하면은 그 국민연금 같은 거가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받는 사람보다 보통은 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써도 마치 흑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관리재정 수지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사회보험 같은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가 실제로 재정으로 왔다 갔다 들어가고 나는 거를 수지로 잰 거다 해서 요 빨간색으로 된 관리재정 수지를 보통 쓰게 되는데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적자를 좀 유지를 해 갖고 왔어요. 근데 보통 한 마이너스 2% 선상에서 보통 유지를 해 갖고 와요. 적자 규모를 관리재정 수지를 보면은 GDP 대비 한 2% 정도 적자다. 네. 그리고 그 넘지 않는 선상에서 유지를 해갖고 온 거고 예. 우리가 그 예외적으로 겪었던 시기는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 그렇죠. 시기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내년 관리재정 수지는 얼마냐? 말 3.9예요. 요게 말 4%거든요, 거의. 그렇네요. 이거 우리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런 적자가 없어요. 코로나 때는 이유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자 규모가 없어요, 사실은. 예. 이러면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확장 재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기재부가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거 가지고 엄청 문재인 정부도 압박을 했고 지금 국회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호 부총리 어제 얘기해보니까 내후년부터는 뭐 재정준칙 필요하다. 예. 재정준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리재정 수지의 한도가 마이너스 3%예요. 넘었잖아요. 이거. 넘었지. 나는 괜찮아.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빠따 맞아야 됩니다, 진짜. 예. 옛날 용어 나오네. 예, 진짜. 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지금이 더 문제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무슨 뭐 건전 재정하는 얘기가 지금 거의 사실 빈말인 게 지금 이렇게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재정 관리가 거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빼내려는 게 국가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채무를 이제 얼마큼 발행을 하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61조를 지금 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대충 한 연 30조에서 40조 정도 그 정도를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GDP 대비 보통 2%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GDP가 2,000조라고 보면은 2%면 한 40조거든요. 그 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60조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61조.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 평년비보다도 한참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연찬회에서 연찬회죠. 연찬회에 가서 대통령께서 국가 재정이 빚더미에 이제 앉아 있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기재부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의 진짜 아니 그 보고를 못 받았던 그 진짜 문제 아니에요? 보고를 받은 거 아닐까요? 근데 보고 내용이 좀 약간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이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현황하고 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니 지금 교수님 설명 들으면 지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인 거 오히려 지금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이 진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문제인데. 건전재정 깃발을 흔들고 있어가지고 건전재정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는 이제 국가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생은 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지금 왔다고는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념을 앞세울 거냐 아니면은 민생을 조금 챙길 거냐 그 판단에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뭐 저 같은 이제 전문가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건 대통령의 또 고독한
결단의 순간에 지금 오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천에 가서 이념, 철학을 되게 강조를 하던데.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지금 이 순간에 이념이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지금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발휘될 때도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철학이 뭐인 것 같아요? 철학도 아니고 이념이죠. 이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뭐 홍범도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념 타령할 때냐? 아니 이념 타령도 좋은데 거기에 국력을 이렇게 낭비할 때냐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은 공무원들이 진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옛말에 내 눈에 들 보는 못 보고 남의 뭐만 본다는 딱 그 얘기잖아요, 정리하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요 올해 발표한 그 기재부 예산안에도 보면은 상당히 이념적인 유튜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표현이.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예. 알겠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총평 삼아서 쫙 정리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뽑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어요. 아까 본방에서도 어떤 분이 R&D 예산이 축소된 거를 그러니까 저기 댓글에 달아 주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 우리 말 표현에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헛소리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농사짓던 나라니까 원래 씨나락을 잘 모아놨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귀신이 와서 그거 까먹고 있으면은 농사 못 짓죠. 집안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R&D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술 강국. 인적 자본이고 기술이고 이런 건데 우리가 집안이 가게가 어려워도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게 자녀들 교육비예요. 아, 비유가 그렇게 되네. 왜냐면 그렇죠. 그게 가정에서는 R&D죠. 애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죠. 그렇지. 우리가 밥은 굶어도 사실 그걸 하는 거거든요. 기업들도 R&D 투자는 꼭 해요. 힘들어도 10% 이상 무조건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나 R&D 그러니까 투자 안 하면 큰일 나죠. 아니 R&D를 안 하면은 내가 오늘은 먹고 사는데 내일 먹고 살 게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확 바뀌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적대적 M&A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이제 홀라당 이제 말아먹으려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R&D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죠. 그때 말아먹고 먹튀니까. 다 팔아먹고 치워대니까. 그러니까 요 기업 R&D 하는 거 보면은 과연 이 집권 세력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지출에서 보면은 2.8% 이제 평균 이제 지출 증가율인데 2.8%. 요 R&D는 17% 정도 깎았거든요. 많이 깎았네요. 그러면은 두 개 합쳐 보면은 20% 정도 깎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2.8% 평균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17% 깎았기 때문에 미래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 이런 거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하면은 더 웃겨요. 왜요? 아니 이게 지금 가치적 성과가 미흡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쉽게 하면 미래는 모르겠고 어차피 R&D 예산 줄이더라도 임기 안에는 별로 티 안 난다. 혹시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 그 가치적 성과를 내겠다는 거죠. 우리 성과 내는 거에 돈을 그러니까 넣겠다. 바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거에만 R&D 예산을 주고 예컨대 80년대 장기 투자는 안 한다. 예컨대 80년대 한 3년 정도 우리가 산학 지원을 했더니 삼성이 반도체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성과가 있느냐? 3년 만에 낼 수 있는 이런 그런 R&D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MB 정부 때 제가 한번 대덕 쪽으로 한번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어떤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연구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 다 지금 잘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R&D를 삭감하면은 그 연구 개발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구 카르텔이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존을 해요. 어떤 식으로 생존을 해. 왜냐하면 연구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연구 실적도 있고 업적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영향받냐? 학생들,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 그러니까 포스닥,
예, 갓 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갓 교수직을 잡은 조교수들 연구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가다가 중간에 1, 2년 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겠다. 학비가 없어. 생활비가 없어. 그리고 난 일자리 찾아야지. 이렇게 나가면은 이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 가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수십 년 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 예컨대 이제 우리 그 필드 메달 받은 이제 허준이 그 교수가 그 수학 잘하시는 그분. 허준이 교수가 예. 이러고 있다가 돈이 없네? 나는 그럼 회사 취직해야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런 훌륭한 학자들이.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게 만지작거리는 건데 이 이유 중에서 그 삭감 이유 중에서 가장 웃긴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이 국내 자금으로 폐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국 카르텔이네. 영국 카르텔인데 예. 이게 뭐냐면은 국내 자금으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해외에서 그러니까 좀 끌어오지 못하는 해외에서 돈을 좀 받아오지 그러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할 정도로 연구에 별로 질이 떨어진다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줄 돈 없으니까 해외에서 돈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과연 해외에서 돈을 받으면은 그 자산이 우리 거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걸 넘어가죠. 아니, 지적 재산권이 골로 가버리지. 아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 돈으로 해야지. 네. 우리 거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과학이라고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말뿐인 거다. 예컨대 노벨상 받는 이 연구들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은 대체로 20대 30대 때 그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언제 평가받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 진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돈을 깎으면은 그런 새싹들이 다 꺾이는 겁니다. 이게 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 용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과학계는 잡하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 에이, 설마.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게 이렇게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집어넣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SOC 예산 늘렸다면서요. SOC를 또 무지하게 늘렸습니다. 또.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총선에 올인한 예산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한마디로 그렇게 보세요. 제가 재정 전문가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보통 기자분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 기재부가 써준 이제 보도 자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너무 나간 상상력이라고 어제 한 말씀 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 표현에 cheap talk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뭔데요? 그 talk is cheap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말하는 거는 싸다 이거잖아요. 말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경제학자들은 말은 안 믿어요. 예. 네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cheap talk인데 뭐 숫자는 믿는데 돈은 믿는 거죠. 그럼 예산을 보면 되는 거예요. SOC 예산 어떤 것 같아요? SOC 예산이 4.6% 늘었어요. 지출 증가율 거의 2배 가까이 되네. 2배는 아니어도 가까이. 훨씬 지금 앞지르고 있는 거고 네. 작년에는 10% 정도 줄였어요. 작년에는. 네, 작년에 줄었어요. 줄였는데 올해는 지금 내년에 늘리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인천발, 뭐 KTX, 수도권 GTX, 가덕도 공항, 충남 서산공항. 근데 새만금은 또 확 깎아버렸던데. 깎았죠.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123억. 예, 126억. 3억 아니었어요? 3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계비. 백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양평 고속도로 해야 된다고 그 보지만은 여하튼 그러니까 SOC 늘렸는데 이것만 늘린 게 아니고 예타 관련 조항도 지금 완화하는 거예요. 예타 면제 조항을. 면제뿐만 아니고 원래 이제 기준으로 총사업비 500억이면 사실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1,000억으로 늘리겠다. 이제 그래서 더 많은 사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요 예타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뭐 이런 거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도 이런 거 원하는 거죠. 당연히 오겠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이상 없이 요거는 통과된다. 오히려 더 늘 수도 있다. 아, 그렇다. 예. 근데 아무튼 새만금 확 줄인 거는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확 그러니까 깎아버린 거라고 이해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돈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데 늘리려고 하면 다른 데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걸렸다 새만금. 역시 또 잼버리로 잼버리. 올해 예산의 키워드는 잼버리군요. 그렇죠. 이제 총리가 뭐 잼버리 때문 아니라고 이제 뭐 표현은 했는데, 네. 예. 뭐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거다. 아니 근데 예. 잼버리가 없는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 그렇게 왕창 잘라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잘 걸렸다. 그러니까. 예. 기회는 찬스다 이런 거 아닌가요? 기회는 찬스다. 표현이 아주 좋으시네. 사회복지 예산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나마 가뭄에 담배 내렸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그렇죠. 이 사회복지 그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중위소득 이하에도 이제 주로 복지 예산 많이 가니까. 네, 주로 이제 이걸 6% 이상 올렸어요. 전 요거는 이제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예,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재부가 무조건 반대거든요. 이거는. 아, 그렇죠. 복지부에서는 혹은 또 요 그 사회복지 하시는 사람들 요구는 이거보다 훨씬 높죠. 근데 혹시 이것도 총선과 연관성 차원에서 바라볼 부분은 없습니까? 요거는 이제 총선에서 조금 유리한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요게 국민초생활보장제도 우리가 한 100만 가구 그 언저리를 보는데 그거에 이제 그 수급액 그리고 수급 자격을 완화해 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뭐 하여간 기재부 반대를 못 들어가지고 진도를 거의 많이 못 나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랬던 거예요? 요번에는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그 결정하는 그 생계 주거 급여 결정하는 제가 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위원회 분위기가 어땠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잘렸죠. 올해 빼고. 아니 그 전에 뭐 씨알도 안 먹겠어요 위원회에서. 기재부의 반대는 뭐 엄청나죠. 그럼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의 철학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건가? 이제 두텁게 줘라. 그거는 반영됐다. 아니 근데 아무튼 뭐 이유가 보더니 이거 강화된 거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평가해줄 만하고 특히 이제 기준 중위소득도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뭐 생계급여는 원래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인데 이걸 32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확대를 시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두텁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정 부분 실현이 되고 있다. 근데 다만 이게 항상 뭐 그림자가 좀 있어요. 어떤 왜냐면 우리 예산이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늘렸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삭감됐을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직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컨대 뭐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뭐 고아원에 살거나 뭐 그룹홈에 있거나 아니면 뭐 입양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아동 권리라고 표현하는데 아동 권리 보장이 필요한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그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른 것도 같이 놔두고 종합적으로 그러면 쉽게 뭐 사회적 약자도 그 표가 되는 사회적 약자와 표가 안 되는 사회적 약자 혹시 이렇게 나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 사회복지 예산의 요 기준 중위소득 외에도 노인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요. 노인 일자리가 지금 뭐 100만 개 이상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의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 입장은 요거 재정 일자리다. 요거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 이런 엄청 비판해왔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가 폐지 주어 오면 폐지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주우면 뭐 저 보조금 준다. 이거 뉴스 본 적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요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 내년에.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넓게 보면은 사실은 노인복지에 속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갑자기 늘린 거는 아무래도 뭐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것도 이제 지금은 일자리 정책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 정책으로 볼 게 아니고 그렇죠. 노인 복지 정책으로 복지부로 넘겨서 해야 되는 그런 정책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조금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지출 구조조정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 23조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 나온 게 R&D 줄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고보조금 줄였다. 이제 요거거든요. 아, 2개 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크게 줄인 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기자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내용을 안 밝혀주고 있다. 왜? 뭘 줄이고 뭘 늘렸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오고 있다. 국회로 넘어가면 다 나올 거냐. 그건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 과정에서 이제 나올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국고보조금 이제 평가 단원도 제가 도대체 뭐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재정 쪽으로는 제가 사실은 영혼의 재정학자였죠. 근데 그것도 끊어졌어요? 그건 다 끊겼죠. 어떻게? 아유 정말. 제가 심지어 이제 그 기재부에 그 자체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체 평가가 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기재부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아요. 제가 재정부문 평가위원장이었습니다. 실세셨는데. 제가 뭐 그래서 재정 부분은 제가 잘 아는 겁니다. 여하튼 국고보조금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국가 부분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뭐 조정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 기재부에서 돌리고 있는 평가 체계 중에서 국가보조금 평가가 좋은 평가예요. 잘 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가 단원으로 일을 하면서 보면은 요 보조금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건을 내면은 제일 먼저 반항하는 데가 이제 그 보조금 가지고 이제 사업하는 이제 뭐 협회, 그렇죠. 뭐 진흥원, 그렇죠. 뭐 이런 데가 일단 그렇겠죠. 먼저 반발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해당 부처가 반발을 해요. 그 다음에 반발하는데 기재부 예산실입니다. 예산실 왜 반발을? 왜냐하면 그 예산 주는 게 기재부거든요.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실에서 그 반발하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 삭감을 못 해요. 예산실 세잖아요. 예산실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었다는 것도 인정. 그리고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인정.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책임에 기재부는 책임 없는 거냐? 그동안 뭐 했냐? 기재부가 늘리려서 다 늘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 그 예산실도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반성문 써야 된다. 오케이.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삭감하는 건 좋다. 평가 통해서 삭감하되 일관성은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일관성. 원칙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지금 그 국고보조금 이제 삭감한 그 이유를 보면은 국고보조금 받아가지고 정치적 강의했다. 그리고 그걸로 강의를 지급했다. 그 정치적 행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예산안에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대통령이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그 보수 단체 3단체가 있거든요. 이름 얘기는 좀 하기 좀 그런데 뭐 다 하는데 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치적 중립 그 조항을 그 정보를 삭제했어요. 진짜? 그 사건 그 삭제하고 며칠 전에 이제 그 댓글 공작했던 그 국정원 출신 차장. 그러니까 그 사람을 초청한 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 기조면은 삭감해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삭감해야 요 기조면은 원칙에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요 3단체 보조금이 이제 26억 늘었거든요. 늘었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내년 편성은 얼마큼 됐는지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조로 보면은 대통령도 지금 사실은 그 단체의 그 행사에 가셔가지고 힘껏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힘껏 도와주겠다. 반국가 세력 얘기했던 거기죠. 그렇죠. 왜 머뭇댔어요? 저라도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 삭감 내역은 국회 넘어와서 좀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내역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뭐 국고보조금 사업이 여러모로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여력이 없으니까 혹은 더 효율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넘긴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뭐 효율성이 없으면 없애거나
일관성 있는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 국민적 관점에서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몇 개 포인트만 뽑아서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아까 유튜브스럽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산안이라고 하는 거는 전 국민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드라이하게 써요. 아주 건조하게 음. 숫자 막 쓰고 음.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대부분 안 써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희 근거가 뭐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컨대 예산 늘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쓰는데 표현이 되게 과격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정파적으로 써있다고 보는데 요거부터는 제 이제 생각인데 대통령이 이제 유튜브 언어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부처들도 그 용어를 유튜브스럽게 쓴다. 저희도 뭐 유튜브라서 사실은 다른 거죠 지금. 아무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재정 낭비하고 있다. 뭐 낭비적 지출이다. 이른바 감정적 평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눠먹기식이다. 정치적 관계 편성했다. 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과격해졌는데 이게 이제 되게 공격적이네요. 공격적입니다. 예. 이게 약간 부처는 사실은 중심을 잡잖아요. 특히 기재부는 중심 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표현수다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심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이하게 쓰거든요. 근데, 중립적으로 가야죠. 중립적으로. 근데 굉장히 표현이 가격해져가지고 참 공무원하기도 참 어렵겠다. 이제는 표현까지도 그렇게 맞춰가는 거. 맞춰가야죠. 맞춰가야죠. 용산에서 잘 이게 흡수가 되도록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과격한 표현 쓰다 보면은 밋밋한 거 보면은 감정이 오지 않거든요. 아니 이렇게 깨알 같은 디테일을 가지고 좀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고 이러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해 의원이 세수 추계 모형 공개하라고 지금 소송을 냈거든요. 소송 냈어요? 소송 냈습니다. 예. 공개돼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거 반대했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예. 모형을 프린트한 문서에 그 잉크가 휘발됐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미래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뭐 1년 뒤긴 하지만 기재부 공무원이 이런 데 특화돼 있지가 않아요. 예. 행시 봐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화돼 있자는 누가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통 그 선진국에 혹은 다른 나라의 전문 이제 뭐 재무부인데 뭐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인하우스에 우리가 인하우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기재부 내에 박사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죠.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을 모셔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가십시오. 난 늦었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요. 기술적이고 예측이라는 게 쉬워요. 그거. 네, 근데 이거를 운영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기재부 관료들 똑똑하다는 것도 다 그냥 아니 똑똑한 거랑 이런 걸 하는 거랑 근데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요. 재빠르게 표현을 바꾸는 건 이런 거 똑똑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거 재빠르다.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재빠르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교 안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제는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경제다라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당황했던 게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 경제라는 말인가 지금 민생은 도탄에 다 빠졌는데 재정은 지금 다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년 전쟁하지 마시고 그래도 대통령이 깃발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대열이 좀 정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뭐 경제에 올인하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현실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에 기반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에 기반해야 된다. 너무 이념에 휩싸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세입이 안 좋아서 그 지출을 좀 줄였지만은 확정 재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전 정부 거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거덜나고 있는 측면을 좀 똑똑히 뭔가 목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정경련 부활 같은 거 자꾸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업은 그냥 기업대로 그냥 굴러가게 내버려 두시고. 거기에 왜 김병준 그분이 거기 가서 돈 받고. 저 인터뷰 했는데 하실 게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시냐고요, 그거를. 왜 하시냐고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기업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아주 일찌감치 어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경제 참모들이 너무 기재부 출신도 다 포진돼 있다. 이 지적도 해주신 바가 있는데 뭐 장관 바뀌고 차관 바뀌고 다 기재부 출신으로 가더라고요. 전부 다 오히려 더 심화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그 기재부가 전 부처를 상대로 조정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 전 부처를 상대로 이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견제 능력이나 조정 능력 이런 게 어떻게 작동이 되겠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부처에서는 이제 사실은 발 뻗고 눕죠. 알아서 해 그러면서 난 몰라. 이건 카르텔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 카르텔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뭐 행시 봤으면 되는 거지. 사시 봤으면 되는 거지. 그 등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시는 거거든요. 제가 행시 수석이래. 다 고십니까? 다 제가 고시? 사시 수석이래. 이러면서. 20년 20년 30년 동안 살아도 그런 건 다 인정 안 하고 제가 행시 수석이야 똑똑해. 그런 거 갖고 사는 거거든요. 답답함의 지수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우석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